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반기를 지나고 이제 후반기 베토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듣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여름이 가기 싫은가 봅니다. 좀 시원해지다가 다시 또 막 더워지는데, 네. 오늘은 베토벤 절망의 10년에서 불러낸 환희의 선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최은규 선생님, 아마 보시면 이렇게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 저분 한번 뵙고 싶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우리 한국에서 뭐 음악 평론가로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로 부천 필하모닉 또 그 부수석으로 지내셨기도 하거든요. 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석박사 수료하시고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부수석과 기획 홍보 팀장을 또 역임하셨어요. 월간 객석과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음악 평론이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부천필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또 강의하고 있으시고요. 너무나 많은 프로필 있으신데 이렇게 제 뒤에 딱 소개해 주시면 나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벌써 나오셨네요. 저희가 여러분들 걱정해 주셔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아주 시원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시원하셨죠? 네. 한국은 너무 더웠다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다음 해에 한번 보면서 같이 또 느낄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 네. 강의 내용은 왜 베토벤인가,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오늘 베토벤 첫 문을 열어주실 우리 최은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최은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특히 베토벤은 제가 책으로도 낸 것이 있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항상 알리고 싶은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토벤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토벤은 생몰 연대를 보시면 1770년생이고 182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고 주로 활동 지역은 비인인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 책이 어떤 거냐면 클래식 클라우드라고 해서요. 출판사에서 이 어떤 세계적인 작가들, 셰익스피어라든지 아니 음악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베토벤을 택했지만 모차르트도 있고 이런 어떤 인물을 하나 택해서 여행을 하고 책을 써달라는 얘기를 받고 이제 제가 출간을 한 책입니다. 지난 2020년에 나와서 몇 년 되긴 했는데 평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여행을 하고 저만의 관점으로 쓴 책인데 이 책을 쓰면서 새삼 이제 베토벤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원래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사랑하는 음악가이긴 합니다. 피아노가 주된 악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저도 70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동갑이어서. 그래서 음악가들한테 베토벤은 뭐 거의 성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와, 나랑 동갑이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맨날 내 나이 때 뭐 하셨을까?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성장을 했어요. 물론 뭐 베토벤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베토벤과 이제 계속 비교하고 같이 사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음악가입니다. 바이올린 곡도 많이 썼죠.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바이올린 소나타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쓰면서 이제 4가지 관점에서 베토벤이 왜 훌륭한가. 그리고 베토벤은 음악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다 아는 작곡가예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근데 이제 베토벤은 특히 음악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음악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음악 역사. 근데 제가 배운 음악사 책은 그라우트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음악 역사가가 쓴 책을 좀 요약해 놓은 책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두 20개의 챕터로 돼 있고 그중에 하나의 챕터가 다 베토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역사 전체 중에 20분의 1이면 엄청난 거죠. 서양 역사라는 거는 음악이 뭐 인간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 온 역사를 통틀어서 베토벤이 20분의 1이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본다면 일단 음악의 혁명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토벤이 살던 시기는 177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1827년에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시기가 유럽의 사회가 많이 변하던 시기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도 있고, 그러니까 귀족 사회가 몰락하면서 시민 사회가 부상하던 그런 시기이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하고 그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궁정 음악에서 시민을 위한 음악이고, 그다음 음악가도 궁정 음악가에서 자유 음악가로 변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음악이 나타나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주자가 베토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20분의 1이나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굴의 음악가라고 써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귀병을 앓았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음악가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물론 이제 어린 시절까지는 귀가 잘 들렸죠. 그러다가 한 20대 후반 정도부터 자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귀가 멀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곡들을 말년에 거의 침묵 속에서 쓴 곡들도 굉장한 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해낸, 인간적으로서도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음악가였죠. 그래서 불굴의 음악가다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건데요. 성공한 자유음악가?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기보다는 자유음악가로서의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은 그 전까지만 해도 18세기 음악가라는 거는 어디 이제 궁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했을 음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궁정 연회에 곡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주문 생산식으로 음악가들이 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돼서 음악을 쓰는 그런 음악가를 그 사회학자 엘리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공업 예술가. 수공업 어떤 공예품을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맞는 공예품을 생산을 하듯이 그렇게 작곡을 하는 그런 식의 음악가였다면 베토벤 시대로 가면은 바뀝니다. 이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보도 팔 수 있고 시민들이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시민들도 귀족이 아니더라도 표값을 지불하면 음악회 공연장에 가서 음악회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가들도 뭔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곡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수공업 예술가의 시대에서 예술가 예술의 시대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가 쓰고 싶었던 음악을 썼던 성공한 자유음악가였던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곡들도 많이 쓰고 모차르트처럼 뭐 신동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굉장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 이 베토벤이 작곡한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 스케치가 남아 있어요. 이제 작곡을 할 때 그냥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음표를 다 해가지고 적진 않죠. 우리도 뭐 글 쓸 때도 여러 차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베토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케치, 어떤 악상을 이제 메모하고 그걸 이제 채워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아주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서 수정하고 계속 수정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야,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베토벤은 이런 천재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는 천재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사적인 위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토벤은 18세기와 19세기 그 전환기를 살았고 수공업 예술가에서 예술가 예술로 변하는 그런 자유음악가가 나타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8세기 후반기를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활동한 고전주의 시기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음악사에서. 근데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비해서는 베토벤은 거의 이후에 19세기와도 맞닿아 있고
자유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모차르트까지는 좀 더 균형이 잡혀 있고 고전적인 반면에 이 베토벤은 초기 작품은 그렇지만 이제 후기로 갈수록 더 새 시대를 이제 예고하는 그런 좀 혁신적이고 낭만적인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자, 그럼 베토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770년 12월 17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이제 세례 받은 날이고요. 대개는 태어난 다음 날 세례를 받기 때문에 아마 실제 생일은 12월 16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왼쪽이 아버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요한 판 베토벤. 우리가 이제 베토벤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름은 루드비히, 그다음에 판 베토벤 이렇게 완전하게 쓰면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이름이 요한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궁정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본이 예전에 동서독이 분리돼 있을 때 서독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베토벤 여행을 하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고향부터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비인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고향 본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본 시내가 그렇게 넓진 않고 그 본이 사실은 쾰른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본만 둘러보려니까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쾰른 대성당도 볼 겸 이제 쾰른도 그때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쾰른하고 본이 그 당시 베토벤이 살던 시절에는 그때는 이제 통일 독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래서 이제 영방 국가처럼 이제 영주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쾰른하고 본이 하나의 지역으로 쾰른 선제후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제후가 다스리게 됐고 그 어떤 선제후령의 그 궁정 악단이라든지 이제 궁전이 이제 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궁정 악단의 이제 테너 가수였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악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여기가 이제 태어난 집이고요. 본에 있는 생가예요. 근데 마당에서 찍는데 마당이 넓지 않아가지고 제가 코앞에서 찍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왼쪽이 이렇게 길가에 있는 문인데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도대체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잘 보니까 막 베토벤 이렇게 베토벤 하우스라고 써있어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거 정원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베토벤 동상인데 베토벤 동상이 굉장히 많더군요. 제가 막 그 여행 중에 본에서도 몇 개 보고 라인강 뭐 거기서도 보고 그다음에 비인에 갔을 때 베토벤이 활동하던 지역 뭐 여러 가지인데 이 동상이 제일 잘생겨가지고 제가 이거 그래도 제일 준수하지 않습니까? 되게 베토벤 하면 좀 약간 조금 거친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 생가에 있는 베토벤 동상이고요.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이 안에 박물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본에 베토벤 하우스 뭐 이러면은 다 그 안에 뭐가 전시돼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770년 12월 16일에 아마도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왼쪽이 뭐냐 여기가 지금 성당 안을 제가 또 찍은 거예요. 왼쪽이 성수반. 그래서 왜 유아 세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 성수반이고 오른쪽은 물론 지금의 이 오르간은 베토벤이 치던 오르간은 아니겠지만 이 성당에서 베토벤이 새벽 미사에 미사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오르간 연주를 했대요. 대개 이제 베토벤 하면 피아노를 많이 연상하지만 오르간을 굉장히 좋아했고 오르간의 어떤 그 오르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반 악기지만 건반을 딱 누르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울려서 나오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악기죠. 여러 개의 파이프가 울려서 나오고 소리 자체는 피아노는 이렇게 땅 치면은 소리가 금방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오르간은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이 오르간을 굉장히 좋아했고 거기에 이제 음악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음악도 음을 이제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할 때 레가토라는 주법이 있어요. 레가토는 음과 음을 이렇게 충분히 연결해서 그렇게 연주하는 걸 이제 레가토라고 하는데 모차르트는 음을 이렇게 또랑또랑해서 이렇게 짧게 스타카토 스타일로 연주를 한 데 반해서 베토벤 음악을 레가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오르간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 연주했던 오르간과 근데 이걸 찍으려고 제가 막 성당에 갔더니 성당도 생각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막 제가 다니는 동네 성당보다 훨씬
작은데 막 잠겨 있어가지고 막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 아마 성당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 때문에 왔냐면서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잠깐 5분 정도 자기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진 찍으라 그래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이 아버지가 요한 판 베토벤이 궁정 테너 가수이면서 좀 알코올 중독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니까 모차르트처럼 만들려고.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유명했잖아요. 막 신동이라고 해서 6살, 7살 때 막 연주여행 다니고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처럼 키우려고 막 때려서 뭐 연습시키고 뭐 그랬다는 일화도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조금 그런 이유가 이제 왼쪽은 누구시냐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루드비 우리 알고 있는 음악가의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름도 똑같아요. 루드비히 판 베토벤인데 이 할아버지는 궁정 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궁정 악단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총감독 같은 더 높은 직책이었고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초상화인데 베토벤이 3살 때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마 할아버지를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초상화를 평생 간직할 정도로 할아버지를 존경했대요. 근데 이 성품도 뭔가 그 강한 성격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근데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조금 억압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음악가가 아니었고 제빵사였어요. 좀 특이한 직업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베토벤 집안이 대대로 음악가 집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빵집을 하셨고 네덜란드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베토벤 집안이 독일의 작곡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덜란드 집안이었던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왔기 때문에 루드비히 판이라는 게 네덜란드에서 온 그런 중간 폰이라는 건 이제 독일에 있죠. 폰은 뭐냐면 귀족이란 뜻이에요. 폰이 있으면. 근데 그거랑 약간 다르게 판인데 그거는 이제 네덜란드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 집안이고 할아버지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어린 베토벤이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13살 때 베토벤의 모습인데 굉장히 귀엽죠? 우리가 늘 보는 초상화를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보고 좀 의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옷도 잘 입었어요. 이게 뭐냐면 궁정 음악가의 제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미 13살 때 본의 이제 그 궁정 악단에서 챔발로도 연주하고 챔발로라는 거는 이제 저 피아노보다 더 전에 연주하던 건반 악기거든요. 챙챙거리는 소리가 나고 뭐 그런 것도 연주하고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제 궁정 음악가로 이런 어린 나이에 활동하게 된 거는 바로 이 본에서 만난 베토벤의 아주 스승입니다. 거의 첫 번째 좀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까지는 베토벤이 동네 그 뭐 음악가들한테 중구난방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음악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동네 아버지 친구 오르간 하는 사람 뭐 하여튼 별별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처럼 베토벤이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막 재능을 꽃피울 수가 없었던 것은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였거든요. 아버지는 그 레오폴드 모차르트라 그래서 책까지 쓰신 분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면서 모든 걸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인데 베토벤은 그렇지 못했죠. 아버지가 술도 많이 마시고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다가 이 선생님이 라입지히에서 이제 이 궁정 음악가로 이제 취직을 하면서 이제 일로 오셨어요. 이분이 크리스티안 고틀롭 네페라는 선생님인데 이 네페 선생님이 베토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막 바흐의 작품도 가르치고 막 체계적으로 잘 이제 작곡법 같은 거를 잘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궁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공연도 많고 정말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막 뭐 성악가들 연습시키고 오페라 공연도 많이 했어요. 본의 궁정에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잡일들을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재능이 있는 조수처럼 베토벤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11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만으로겠죠. 11살에
그러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일 텐데, 하여튼 이미 그 나이에 선생님의 어떤 보조 그런 직원으로, 무급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13살이 됐을 때는 월급도 받았어요. 월급도 받으면서 13살에 뭐 챈발로도 연주하고 뭐 비올라도 했습니다. 베토벤 하면 이제 건반기만 생각하는데 바이올린, 비올라도 다 연주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보니까 어디 찾아보니까 제목이 뭐 청록색 프로코트에 뭐 버클이 달린 무릎 길이에 초록색 반바지를 입고 뭐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그런 베토벤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정음악가 생활을 하면서 음악가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닌 거는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규 교육. 왜냐하면 바로 궁정음악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인류애를 나타낸다든지 막 철학적인 사상이 드러난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까 그 소개해드린 네페 선생님이 음악만 가르친 게 아니라 원래 그 프리메이슨 단원이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쉴러의 시나 칸트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여기가 뭐냐면은 그 베토벤 시대에도 있었던 그 레스토랑 겸 카페 같은 데예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데서 그 독서회가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본에 여기 이제 레제 게젤샤프트라고 해가지고 독서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베토벤이 자기 회원은 아니지만 선생님 따라서 같이 이제 고전 작품들을 읽고 토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고, 여긴 실제로 베토벤이 갔던 곳이고요. 저런 베토벤이랑 사진 찍었어요. 이거를 제 SNS에 그때 막 올렸더니 막 200살 차이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리고 뭐 고뇌하는 남 미소 짓는 여 뭐 이렇게 누가 또 제목도 붙여줬는데, 바로 여기 이 안에 저 안쪽에 자리에 이렇게 베토벤 초상이 있어요. 베토벤이 많이 들렀던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마침 비어가지고 제가 여기 앉은 거고요. 여기서 무슨 첫사랑의 연인과 춤을 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여기서 뭐 첫사랑 연인과 춤도 추고 뭐 맥주도 마시면서 또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그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뭐 칸트의 철학뿐 아니라 베토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은 플루타르크 영웅전, 그 다음에 일리아스 오디세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웅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옛날 고전들이 그 당시 이제 부활하던 시기이긴 합니다. 베토벤 시대에 이제 주목을 받던 시기이고, 그리고 항상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린 시절에 귓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맨날 이제 맞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그 알코올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이제 베토벤이 한 17, 8 뭐 이럴 때 이미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항상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항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힘든 것은 아름답고 또한 선하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좀 투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베토벤이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은 처음엔 굉장히 뭐 운명교향곡 같은 것도 막 빠빠빠빠 하면서 이제 운명이 엄습해오고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그걸 이렇게 극복해냅니다. 그런 게 이제 음악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의 환경과 그 다음에 그가 가졌던 어떤 사상들, 영웅들도 난관을 극복하는 영웅들이잖아요. 그 영웅 이야기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에게 작곡과 투쟁은 거의 동의어였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절, 그 청년 시절을 이렇게 좀 지적이면서 또 좋은 선생님한테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잘 보내다가,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고요. 여기서 이건 이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구시가지 건물 모습입니다. 근데 이 베토벤의 재능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이번 책을 쓰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베토벤 하면 이제 오늘날엔 뭐 의식의 여지 없이 너무나 중요한 음악가고 서양 음악사에 가장 정말 첫손을 꼽을 만한 음악가라고 하지만 그도 역시 처음에는 무명의 음악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명성도 얻고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추적하는 게 사실은 저의 여행의
목표였어요. 근데 보니까 베토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지지해준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를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보시면 선제후, 그러니까 그 켈른 본 선제후령을 다스리던 막시밀리안 프란츠 선제후가 원래 그 위인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인의 왜 요제프 2세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요제프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좀 지적인 계몽 군주라고 불리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계열의 사람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선제후를 하면서 뭔가 좀 지적인 분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베토벤을 잘 그 재능을 보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토벤의 연주를 좋아하는 뭐 발투슈타인 백작이라든지 그런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베토벤에게. 어떤 기회가 왔냐. 17살에 베토벤이 지금 여기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이게 이제 상상화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가발을 쓴 이분이 서서 음악을 듣고 뭐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바로 피아노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비인이 아무래도 더 큰 도시고 음악의 중심지고 지금도 뭐 비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고 참 예술적인 도시죠. 근데 거기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보내서 비인으로 가는 게 꽤 멀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차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비행기로 그때 갔었는데 옛날에는 그거 다 마차로 갔을 텐데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선제후와 그 지역 귀족들이 다 후원을 해줘가지고 베토벤을 위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위인에 가서 모차르트한테 자기 음악을 선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일화에서 되게 이제 언급되는 게 베토벤의 연주를 들은 모차르트가 막 깜짝 놀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베토벤이란 이름을 꼭 기억하라고 분명히 크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일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그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베토벤 연주를 듣고 좀 너무 거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르간의 영향을 받을 레가토 스타일 그다음에 막 휘몰아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모차르트는 영롱하고 예쁘고 막 아주 단정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좀 뭔가 자기랑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토벤이 그걸 눈치채고 그럼 선생님께서 주제를 하나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모차르트 스타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 다음에 베토벤을 칭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베토벤 영화인데 여기 계신 분이 네페 선생님입니다. 본에서 이제 네페 선생님의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조금 약간 다른데 그 시대 피아노라서. Es ist ein einziges Chaos. Die Töne prasseln da so durcheinander. 근데 이제 베토벤이 너무 앞서 나간 곡을 von einer 쓰니까 geordneten Führung der Stimmen nach den Regeln des Kontrapunkts. 베토벤이 너무 과격한 곡을 쓰니까 네페 선생님도 약간 당황했어요. Hier, in den Streichern, was ist es da? Donner, Kanonen. Das ist brutal. Brachiales Akkompagnement. Nicht cantabile. Außerdem kommt es mir irgendwie bekannt vor. 이게 또 모차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이제 감지를 했죠. 네페 선생님이. Er schreibt bei Mozart ab. Findest du? Ich fand's irgendwie. 더 거칠게 주인이 맞게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지금 레슨 받은 곡을 이게 현악기랑 같이 연주하는 곡인데 이제 귀족의 저택에서 고은의 귀족 저택에서 연주를 합니다. 브로이닝이라는 귀족이에요. 이런 식의 콘서트가 18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 이분이 발투슈타인 백작이에요. 베토벤을 많이 후원했죠. Was macht denn der Kotz da hinten? 그리고 저 뒤에 Das ist der Vater 베토벤의 von 부모님, 여기 아버지, 어머니는 폐병 때문에 기침 많이 하고 있어요. Und wo ist der Nefe? 네페 선생님은 이제 고기 못마땅해서 음악회장에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끝나니까 막 기립박수를 보내는 이분이 바로 발투슈타인 백작이고 베토벤을 많이 후원했던 분이에요. Sie müssen zum Mozart nach 그래서 이제 Wien. 이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Vielleicht wird das ja gar nicht 모차르트한테 배워야 nötig 된다. sein. 이렇게 잘하는 Pardon, 애를 Madame. 여기 썩히면 안 된다. Kommandie haben seine gnädige Durchlaucht dem Herrn Mozart ein Angebot gemacht. 선제후 아까 Der 막시밀리안 Mozart, 프란츠 das ist ein sprunghafter Charakter. Wenn er verärgert ist, weil der Salieri ihm bei Hofe in Wien vorzogen wird, dann macht er unseren gnädigsten Kurfürsten Versprechungen. Aber ich fürchte, aus Wien werden ihn keine 10 Pferd wegbekommen. Très regrettable. Ich werde mit unserem Kurfürsten reden, junger Freund. Und sicher finden sich auch noch ein paar Gönner der 그래서 Bonner 이제 Gesellschaft, die 후원자들을 모으게 돼요. N'est-ce pas, 발투슈타인 madame? 백작이 선제후의 후원도 받게 하고 Definitivement. Was habt ihr gehört, Vater? Die soll nach Wien. 그래서 이제 비인에 가게 되는 그 장면을 Was ist denn die Mutter? 이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Sie war 있는데 plötzlich unpässlich. Sie lässt sich entschuldigen, euer Hochwohlgeboren. Wieder die Lunge. Wie, 네, Madame? 이분은 Ein 부모님 hartnäckiger 백작 Geselle. 부인이고 역시 후원자입니다. 베토벤의 네, 어머니처럼 entschuldigen Sie 큰 역할을 해주는 분이고 Meister Hilfe! Ich darf zum Mozart! Was? Sie schicken mich nach Wien, zum Mozart. Ich muss schnell nach Hause, es der Mutter sagen.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차를 타고 동생이 둘 있죠. 살아남은 형제들이 3형제인데 베토벤이 장남이에요. 그래서 비인으로 가서 이제 모차르트 앞에서 원래는 그냥 단독으로 연주를 선보인 건데 이건 영화니까 이게 오케스트라도 있고 이렇게 협주곡을 연주하는 걸로 영화에는 나와요. 그래서 베토벤이 즐겨 연주했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1악장을 연주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음악이 들리고 있는데 이건 모차르트 곡이고요. 베토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로 나옵니다. 음악가들 나오죠. 1787년 17살. 여기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멈추고 그다음에 홀로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카덴자라는 건데 이걸 베토벤이 연주하고 있어요. 모차르트가 Na, übertreiben Sie doch nicht ein bisschen, Mozart? Außerdem hat der junge Mann Ihr Konzert ja noch gar nicht beendet. Ja, wenn man kleinlich sein will, ein wenig zu viel Legato. 예, Majestät. 레가토 Wie meinen? 아까 말씀드렸죠. Zu viel 너무 레가토가 Detail, zu wenig 많다. Akkuratesse. Aber ich habe 마음에 안 드는 jede 거죠, Note 지금. so gespielt, wie Maestro Mozart gesetzt hat. Man kann auch was spielen, was der Maestro nicht gesetzt hat. Wenn der Maestro mir ein Thema vorheben will. 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그럼 한번 선생님이 제안해 주시면 제가 즉흥 연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모차르트의 작품이에요. 이게 후가. 네, 이렇게 주제를 한번 듣고 딱 Man kann 외워가시고 darüber 이제 즉흥 improvisieren.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방하듯이 이런 거 뒤따르듯이 나오죠. 이런 거 후가라고 합니다. 네, 그때 모차르트가 같이 해요. Kommen Sie morgen in mein Haus. Ich möchte mehr von 그래서- Ihnen hören. 네, 그래서 레슨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머니 묘비고 아까 기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빨리 고향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차르트한테 배울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가 묘비고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베토벤 여행 가서 처음 간 데가 여기예요. 글쎄, 제 본의 호텔에 이렇게 묵어서 보니까는 호텔에서 알아보니까 원래 여기를 처음 가려는 생각 없었는데 호텔 바로 건너편이 공동 묘지인데 거기에 베토벤 어머니 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먼저 인사드리고 여행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검은색 정장 쫙 빼입고 가서 이렇게. 근데 이건 제가 드리는 꽃은 아니고 원래 꽃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꽃집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시에서 아마 계속 꽃이 시들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무덤이긴 하지만 그래도 베토벤 어머니께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 딱 드리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어머니는 내게 훌륭하고 친절한 어머니였고 나의 최고의 친구였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회는 이렇게 놓쳤지만 계속 이제 네페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이제 궁정음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하이든 선생님이 이 본에 오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와 하이든과 다 이제 관련이 있었던 거죠. 베토벤 비록 모차르트한테 레슨은 못 받았지만 하이든이 원래는 이분은 그 헝가리 귀족 에스테르하치 후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저택에서 30년간 궁정 악단에서 악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18세기 스타일의 음악가로 살았는데 어떻게 여길 여행하게 됐냐면 그 영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들은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악단을 해산하고 그 대신 하이든이 오랫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음악가로 활동을 했으니까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유를 주면서. 그래서 거기 묶여있을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생애 말년에는 자유롭게 막 런던에 가서 영국 그 먼 런던에 가서 막 자기 교향곡 발표하고 되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되돌아오는 길에 본에 자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러 하이든이 이제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이든과 베토벤이 처음 만난 무슨 연회장 같은데요. 그래서 본 시가지에서 좀 라인강 쪽으로 가는 길에 기차 타고 조금 가면은 이제 이런 연회장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아마 무도회가 있었나 보죠. 하이든이 이제 거기 참석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베토벤한테 너 이 작품 가지고 빨리 하이든 선생님한테 보여라 뭐 얘기도 듣고 좀 지도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굉장히 칭찬을 하시면서 하이든 선생님이 정말 계속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칭찬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발트슈타인 백작 그 영화에도 나왔죠. 네, 그분이 다시금 또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주변 귀족들 다시 이제 하이든한테 배우게 해야 된다. 이제 모차르트는 그다음에 돌아가셨거든. 모차르트가 굉장히 요절했어요. 근데 비인에 다시 그래서 하이든이 지금 그 헝가리 귀족 저택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인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으니까 런던도 물론 왔다 갔다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비인으로 가야 된다 해서 설득을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다시 베토벤을 비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학인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들이 아까 그 보신 그런 술집 같은 레스토랑 같은데 다 모여서 송별 파티를 해줬어요. 베토벤이 떠나기 전날. 그러면서 왜 우리도 누가 사랑하는 친구가 뭐 어디 떠난다거나 하면 뭐 이렇게 편지 같은 쪽지 뭐 선물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쓴 발트슈타인의 어떤 쪽지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베토벤 하면서 이제 쭉 쓰는데 요 밑에 이 말이 아주 예언적이면서 딱 들어맞죠. 그대가 이제 쉼 없이 노력한다면 그대는 하이든의 손을 통해 모차르트의 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와,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아직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냥 무명 작곡가 베토벤 아직 뭐 비인에서 활동도 안 했고 지금 본에서 활동하던 그냥 음악가인데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잊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면 하이든의 기술과 모차르트의 그 정신을 담은 그런 곡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발트슈타인 백작의 예언은 맞았고요. 물론 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처음에 본에서 비인으로 갈 때 막 길도 막 험하고 가서 아주 누추한 방에 묵고 비인이 물가가 훨씬 비쌌나 봐요. 그 당시도 지금도 좀 비인이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어디 연주하려면 가발도 필요하니까 아까 가발 쓰고 연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이 지난 가발도 구입하고 뭐 뭘 구입해 이런 목록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자기 수중에는 이제 하이든 선생님 앞으로 쓴 그 발투슈타인 백작이 다 이제 소개장을 써줍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찾아가기 힘들죠. 베토벤이 뭐 거기 비인에 와서 누구를 알아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소개장을 써준 걸 잘 간직하고 하이든한테 가서 레슨을 받으면서 또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을 초기 후원자 중에 리히노프스키 후장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분이 발투슈타인 백작하고 친한 비인의 귀족이고 그리고 비인의 귀족들도 뭔가 서열이 있죠. 그러니까 최고위 귀족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정말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모차르트도 후원했던 그런 후작이에요. 그리고 최고위 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히노프스키 후작이 여는 살롱 음악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인은 약간 더 살롱 문화가 발전한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공공 연주회보다는 자기네들끼리 귀족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음악회 열고 그다음에 피아노 경연 같이 즉흥 연주 시합 같은 거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리히노프스키 후작이 베토벤을 처음에는 잘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여기 부인이 또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베토벤 피아노 연주를 듣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이 사람을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비인은 예술가를 후원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후원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술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귀족적인 어떤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술가를 후원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 사실 베토벤의 음악은 그 당시 비인에서 유행하던 음악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복잡한 음악이긴 해요. 그러니까 더 간단한 음악들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근데 리히노프스키가 베토벤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는 시민들, 부르주아들, 상업으로 이제 돈을 모은 그런 일반 가정에서도 음악을 다 즐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비인의 최고위 귀족이고 뭔가 수준이 달라야 되는데 베토벤이 거기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을 후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방도 주고, 그러니까 원래 막 그냥 하숙집 같은데 뭐 그런 데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방을 써라 하고 뭐 줍니다. 처음에 하인들이 머무르는 방을 줬다가 베토벤이 굉장히 잘하니까 아예 그 저택 안에 하나의 방을 줬는데 여기 보면 뭐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종을 울리잖아요. 그 하인 부를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종이 울리면은 이제 하인이 와서 뭐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오는데 그 당시 리히노프스키 후작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베토벤이랑 자기가 동시에 종을 울리거든 베토벤에게 먼저 가보거라 뭐 이렇게 하인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베토벤 시대부터 완전히 이제 음악가의 지위가 바뀔 정도가 됐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그냥 귀족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드나들 수 없었어요. 하인들 막 집사들이 드나드는 문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베토벤 그렇지 않고 같이 식사를 했을 뿐 아니라 접시를 먼저 받았다. 그리고 뭐 귀족들은 많지만 베토벤은 하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런 예술성을 알아본 귀족들이 처음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토벤이 처음에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피아노 연주 대결인데요. 아까 모차르트가 뭐 주제 하나 딱 주니까 이제 그걸 외워서 막 즉흥 연주하는 베토벤 모습 보셨는데 그런 식의 피아노 대결이 마치 비인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검투사의 대결과도 같았어요. 굉장한 오락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대결에 피아노 배틀 뭐 요즘 그런 음악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인 사회에서 스타 피아니스트가 그 당시 슈타이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베토벤이 나타나고 나서 너무 잘하니까 이 슈타이벨트가 We'll meet more than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한 거예요. Tonight we'll meet more than his match, I believe. May I present the brilliant, the hitherto unbeaten, all the way from Paris. Don't hold that against him. He's dexterous, he's dashing, he's debonair, he's Monsieur Daniel Steibelt. 대결을 할 때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즉흥 연주를 하느냐 그걸 보는데
주제는 모차르트의 주제를 먼저 연주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온 So when are you going to start? We haven't got all day. 여기까지가 모차르트 그다음에 연주 즉흥 연주. 슈타이베르트 연주. Absolute delight. 공정하게 연주했어요. And now, 고전적으로. I introduce 그다음에 the 베토벤. toast of our beloved Vienna. We know him, we love him. His fingerwork is finesse itself. But is he the best? Let's find out. And Ludwig van Beethoven! 네, 여기까지만 치고 그다음에 막 바로 즉흥 연주. 이렇게 해서 참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굉장히 휘몰아치는 그런 스타일로 귀족 사회의 그 피아노 즉흥 연주에 있어서는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면서 귀족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작품을 이제 출판할 때 보통 번호를 붙여요. 근데 오푸스의 약자 OP 이게 이제 출판 순서대로 붙는 번호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12하고 10의 그 당시에 출판을 하면은 리뷰가 실리거든요. 요즘은 연주의 리뷰가 많지만 그때는 다 악보가 출판이 되면은 그걸 다 사서 연주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작품에 대한 리뷰인데 작품 번호 1번을 25살 때 출판을 하게 돼요. 오푸스 넘버 1번을 그게 이제 피아노 3중주곡인데 처음에는 출판사랑 아주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악보가 팔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베토벤이 아직은 무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출판사가 수익이 있는데 손해를 볼까봐 몇 부 이상 안 팔리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돼. 작곡가가 더 내야 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조건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리히노프스키 후작이 알고 베토벤 모르게 뒤에서 사줘요. 몇 부, 너는 몇 부 사고, 너는 몇 부 사고, 그래서 엄청나게 팔려서 다시 찍고 다시 해서 이제 더 작곡가로서 이제 작품이 팔리는 그런 작곡가가 되면서 나중에 그 리뷰들이 실리는데 약간 재밌어요. 이게 비슷한 시기의 리뷰인데 29살 때쯤 보면은 뭐 기괴하다 뭐 이런 평도 있고 아니다. 독창적이고 고유의 길을 간다. 그게 같은 건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 그 슈타이베르트 연주와 베토벤 연주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슈타이베르트 연주는 단정하잖아요. 고전적이고. 그런 것만 듣다가 베토벤 들으면 기괴하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독창적이고 더 멋있다. 이런 식으로 더 논조가 바뀌게 됩니다. 점점 바뀌게 되면서 30살 이후에는 거의 베토벤의 곡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는. 그래서 요즘 뭐 조성진 연주 별로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욕 먹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베토벤이 최고의 명성을 누리면서 이런 큰 극장에서, 지금의 부르크 극장인데요. 지금의 부르크 극장은 다시 지은 거고, 그 당시는 좀 새로 지은 거고, 그 당시는 좀 다른 극장이었는데, 왕실 극장이에요. 여기서 연주를 하면은 이제 음악가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건데, 여기서 모차르트와 하이든, 그리고 자기 작품을 같이 연주합니다. 이 정도로 명성을 얻게 돼요. 근데,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베토벤 교향곡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베토벤이 교향곡을 모두 9곡을 썼죠. 근데 이제 30살 때 발표한 게 제 1번입니다. 근데 1번 교향곡을 보면은, 보통 음악이, 보면, 이게 이제 하이든의 곡인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게. 자, 들어보시면, 하나, 둘, 셋. 이게 미뉴엣이에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왈츠도 뭐 삼박자긴 한데, 왈츠는 쿵짝짝, 약간 이렇게 뭔가 반동이 느껴지는데, 좀 위험이 있죠, 미뉴엣은.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교향곡 3악장을 쓰는데, 베토벤은 이렇게 써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굉장히 빨라요. 네, 이런 게 이제 스케르초라는 스타일의 새로운 음악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음악적으로도 좀 혁명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실 미뉴엣이라는 건 궁정에서 추는 춤이고,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프랑스 궁정에서 많이 추던 춤이에요. 그래서 미뉴엣을 들으면 우리가 뭘 연상하냐면 절대 왕정을 연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혁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미뉴엣을 교향곡에 그대로 남길 수 없죠. 혁명가였던 베토벤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음악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에게는 이제 귀병이 있었죠. 27살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32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인데, 비인에서 작곡을 하면은 도심이고 너무 또 집값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근교에, 비인 근교에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베토벤이 많이 작품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 집에서 작곡을 하다가 계속 들리질 않으니까 동생들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편지인데 왜 유서라고 부르냐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산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처리해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심술궂고 고집스럽고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건 오해다. 내가 왜 그런지 아느냐. 이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요. 이거 다 읽으면. 내가 막 안 들린다고 그렇게 더 크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왜냐하면 음악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걸 숨기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쓰다가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내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고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편지를, 유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동생들한테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한 곡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을 보면은 32살, 그러니까 1802년이죠. 그 이전하고 이후가 확 달라요. 그러니까 유서를 쓰고 죽었다면은 이게 오늘날 베토벤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대신 오히려 죽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뭘 못 쓰겠느냐 해가지고 뭐 영웅 교향곡이라든지 피아노 소나타 열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들이 이 32살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향곡으로 보면 이렇게 1번, 2번이 초기 작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 뭐 운명이라고 불리는 5번, 운명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토벤이 스스로 붙인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6번 전원, 이렇게 유명한 곡들이 다 여기 있고, 마지막에 거의 들리지 않을 때 합창 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쉴러의 시에 의한, 그래서 인류애를 나타낸 그런 작품을 쓰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30분이 됐네요.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하긴 힘드네요. 혹시 뭐 베토벤과 관련해서 여기 여행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다 비인에 다녀오셨죠? 그런가요? 네. 네, 저기 아까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고개를 가장 많이 끄덕이시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재철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니, 아무 질문도 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적흥 연주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적흥 연주란 것이 어떤 의미의 적흥이라는 것은 곡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있는 걸 안 보고 쏘는 것을 적흥 연주라는 건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떠오르는 걸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보가 미리 돼 있어서 작곡을 해놓은 상태로 안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차르트의 주제를 그건 원래 있는 거죠. 모차르트가 쓴 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게 즉흥적으로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치는 거지만 아무렇게나 치진 않죠. 이제 아무래도 음악가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 윤곽에 맞게 막 이렇게. 그럼 거기 나중에 네. 악보가 되는 겁니까? 악보화 된 것도 있고 대개는 그 당시 하고 끝나죠. 즉흥적으로 하고 사라지고 아니면 기억에 의해서 악보로 적거나 하는 수는 있습니다. 영화에 아까 보니까 네. 베토벤이 네. 치고 있는데 네. 적흥 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모차르트가 같이 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곡이 똑같이 움직입니까? 이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천재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곡이 있는 걸 하는 건지 싶어서. 아니요. 근데 영화이기 때문에 원래 곡은 있어요. 영화에서 곡은 원래 있는 걸 즉흥 연주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그렇게 연기를 한 건데 원래 이제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악보는 없는 거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즉흥적으로 베토벤도 하고 있는데 모차르트도 즉흥적으로 끼어서 하면서 서로 들으면서 맞춰가는 거죠.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죠. 네,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또 궁금한. 네. 오늘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클래식을 많이 배운, 동기가 이제 정규 우리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예, 유튜브로 보셨어요? 별로 안 했는데도 어떻게 다음에는 시간에 구애 맞지 마시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1시간 조금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또 대구로 가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아까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네. 쫙 한번 2시간 해도 됩니다. 네, 그러고 싶은데 2시간. 다음에. 이거 합창. 아까 우리 즉흥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협주곡 내지는 일본 카덴자라는 파트가 있지 않나요? 아까 카덴자. 네. 근데 그 카덴자는 보면 옛날에는 악보 없이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뒤에 후세들이 그 카덴자를 이어가지고 조성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카덴자를 썼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보 없이 한번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음악가는 그냥 이게 악보대로만 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작곡을 못 해요. 그래요? 옛날 음악가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입니다, 그게. 네, 질문 좋은 근데 거죠. 이제 이게 과학은 무진히 발전해 왔잖아요. 예. 옛날의 과학자보다도 그렇죠. 지금 보면 근데 왜 음악이 그래 발전이 안 됩니까? 발전이라기보다 이제 음악가의 역할이 분화된 것 같아요. 더 전문화돼가지고 의사들도 왜 외과면 그거 하고 산부인과면 산부인 이런 식으로 연주자는 연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음표 그리고 음악이 너무 또 복잡해진 것도 있어요. 너무 그것만 익히는데 힘들기 때문에 작곡을 같이 안 배우는 거죠. 근데 옛날 음악가들은 작곡도 하면서 연주도 하고 그게 이제 즉흥 연주인 거죠. 작곡을 하는 순간 연주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됐었죠, 옛날엔. 그래서 조성진 같은 경우도 연주는 잘하지만 누구 카덴자 썼다. 이게 이제 베토벤이 즉흥적으로 카덴자 연주한 걸 악보로 남긴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카덴자를 쓴다. 이러면 베토벤의 카덴자를 연주한다. 크라이슬러의 카덴자를 연주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간혹 그래도 작곡을 하는 연주자도 있어요. 간혹 바이올리니스트 중에도 이제 조슈아 벨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원래 카덴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가 한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연주자는 연주만 하고
작곡가는 작곡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다음에는 우리 재영규 선생님의 가사차 한번 들려주십시오. 아, 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대구에서 강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또 가야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토벤에 관해서 오늘 좀 알게 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교향곡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요즘에 우리 음악가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부터 모든 시대의 작곡가들이 내놓은 작곡된 곡들을 다 연습하고 연주해야 돼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시대에는 그만큼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지금은 현대음악까지 우리가 습득하고 공부하고 또 학교 시험에서도 너무나 많은 곡들을 또 우리가 다루어야 하니까 그런 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오늘 시간 조금 되실 때 커피 드시면서 우리 베토벤 곡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우리 최윤규 선생님 유튜브에서 또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좋은 강의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